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되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도 예전에 흔히 말했었던 개망신법들을 내용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원화했다라고 해서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돼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거의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일원화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명정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이 3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명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은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을 허용하는 한편 가명 정보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3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입니다. 저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자칫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소위 개인정보의 컴패터블 유즈, 양립 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리가 도입이 되어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안의 제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색을 좀 바꿔서 하이라이팅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추가,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안에 마련을 했다. 그 외에 시행령 안에 제한 이유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시행령 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세 번째는 민감정보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민감정보의 정의 외에도 생체 인식 정보, 해외에서는 바이오메트릭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저런 정보가 민감정보의 범위에 추가가 된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반출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섯 번째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타 6번째는 행정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내용 세세한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협의회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 및 보호 관련 사안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목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정책협의회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 청취, 출석 등에 대해서 협조 요청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이 앞으로 저기에 좀 많이 저 근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려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내용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안에서 가장 핫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기준 등입니다. 소위 유럽에서 말하는 양립 가능한 개인정보의 이용, 컴패터블 유즈라는 내용인데요. 법 제15조 및 17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에 이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게 시행령 제14조인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는 부분이어서 워딩이 살짝 변하고 있고 계속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1호를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에서 상당한은 너무 높은 수준의 허들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관련성만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수집 목적하고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하고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사업자들이 그냥 요청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유럽연합의 GDPR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그냥 any link라고 해서 상당한 관련성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관련성만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유럽연합 법제를 그대로 뭐 거의 가져오다시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상당한이라는 문구는 제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어떻게 수집했는지 이용자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보 주체가 향후 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지 상식 수준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지 등등의 내용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정보 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용 목적으로 이용을 해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면서 정보 주체의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용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데 제3자의 이익은 여기에서 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3자는 개인정보 처리가 되는 그 정보 주체 외에 다른 정보 주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 사업자들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3자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제3자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 규정을 악용을 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 이익이 침해가 되는 방식으로 쟤네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을 해요 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쟁법적인 논쟁으로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 정도로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사업자들은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은 가명 처리를 해도 추가적인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해서 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되도록이면은
가명 처리라고 하는 보호 조치를 해서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해라 라고 굉장히 좀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가명정보, 가명 처리화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호 조치, 암호화라든지 기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으면은 그런 보호 조치를 적용을 해서 이용해라 라고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사업자들이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정부는 모두 충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이것을 모두 충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ake into account 이러이러한 요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inter ali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ter alia는 영어로 바꾸면은 among other things거든요. 다른 고려사항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A부터 E까지의 고려사항, 이 고려사항들을 특별히 더 많이 고려해라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은 모르겠고 이 4개만 딱 고려해 라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저런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법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GDPR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티클 289 워킹 파티라고 하는 정부, 각국 정부의 그 어드바이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 설계된 균형 잡힌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밸류가 있는 게 되게 분명하다. 가치가 있다. 개인정보는 원래 수집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일정한 제한을 잘 만들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놔둔다고 하면은 거기에 분명히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좀 시행령에 반영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감정보의 정의가 아까 확대됐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담았습니다. 근데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가 맞는 것 같은데 저게 그냥 민감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을 했으니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민감 정보기 때문에 그만 처리해야지 했는데 이미 다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뒤를 다 빼달라.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그냥 민감 정보로 해달라.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문제점을 요약을 하면은 결합 전문기관에 설치된 물리적인 분석 공간에서 분석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부족합니다. 인프라도 안 되고 알고리즘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확률적인 가능성으로 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트라이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좀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합 전문 기관의 한계인데요. 이 기관의 법적인 포지션이 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결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결합 전문기관이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은 결합에 대한 반출을 검증하는 전문가 단체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정보법에서도 이런 결합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에 보면은 분석 공간을 데이터 전문기관에 설치된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허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클라우드 시스템은 당연히 뒷단에 보이지 않는 대용량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언제든지 꽂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일리스틱한 서버들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분석 공간으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업자들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저런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거는 신용 정보를 다루는 은행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종 데이터가 결합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종 데이터라고 하면은 금융권하고 일반 ICT 기업이 결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어디 가서 결합을 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융권은 이거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하면은 훨씬 저쪽이 컴퓨테이션 파워도 좋고 시설도 좋고 클라우드에서 너희가 직접 와가지고 접속도 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마련한 결합기관들이 사장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이 페이지는 이제 특히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터레이션을 결합기관의 분석 시스템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컴퓨테이션 커패시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우려사항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담아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가명정보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게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불분명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명정보의 결합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이 주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조치를 담았는데, 가장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은 GDPR, 유럽연합에서의 가명정보, 가명조치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가명조치가. 그래서 가명화하면은 보호조치가 일정 부분 적용이 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라는 거를 가져왔는데, 그 보호된 가명정보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법에다가 규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인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데이터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수준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업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데이터 경제 쪽, 특히나 가명정보의 결합 분석 활용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결국은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 데이터가 결합되고 보다 데이터가 풍부해져서 분석을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관심사 기반의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다 개인들의 관심사를 하나하나 낮게 자잘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굉장히 세밀한 오디언스 그룹, 관심사가 동일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했는데, 시행령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추가 이용, 추가 제공에 대한 법리, 컴패터블 유지에 대한 법리가 들어오면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처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우리가 더 쌓아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충분히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를 보다 저희는 프릭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거 없이 프리클리스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에 보면은 개정 기대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7가지나 좀 내놨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중에 데이터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걸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가명정보가 제도화되고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1하고 2는 제가 다른 데에서 이제 최경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거를 듣고 굉장히 동감해서 거의 벌떡 일어날 뻔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가명정보의 개념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결합을 하고 반출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아직은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데이터 경제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개인정보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예전보다 명확해졌다라는 부분하고,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추가 이용 제공,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셔가지고 시행령안에 대한 문구를 굉장히 미세 조정만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정확한 실태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이 아까 최경진 교수님께서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캡처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살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AI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이렇게 19년부터 23년까지 잡아놨는데, 전략이 크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딱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적, 산업적 수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명 처리의 정의와 안전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가명정보의 결합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정보 추가 처리에 있어서 유럽연합보다도 좀 적게 열어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살짝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게 동의 외의 법적인 근거가 아직까지는 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법제가 좀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에 남아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권한 접근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도 정보통신망법에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대리인 제도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보다 자칫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제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규제가 서로 경합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좀 경합하면서 점점 더 강한 규제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사업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개선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출된 데이터에 관련인데요. 가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면은 더 큰 가명정보가 되거나 또는 가명정보가 결합함에 따라서 개인 식별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논문인데요. 네이처지에 나왔었던, 작년에 나왔었던 모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5개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만 있으면은 미국인 가운데 99.98%를 유니크하게 재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15개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함에 있어서 이런 15가지가 넘는 개인 특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합하면은 식별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가명 조치된 결합된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반출이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을 해주고, 그런 안전한 환경에다가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 파워, 즉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샌드박스 모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업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무조건적인 반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상태에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